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상북도의 코로나19 하루 최다 확진자가 8,000명을 웃도는 등 한동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전면 등교를 추진하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현재 학교 상황은 어떤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호 시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 우리 학교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학교마다 상황이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3월 2일 개학날을 기준으로 경상북도에서 나온 통계치를 보면 약 한 95%, 1,334개 교가 정상 등교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 정점을 앞두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개학 후 2주 동안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등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는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요.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개학일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16만 명이 등교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학교 자율로 등교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 거는 같은 동네에 사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 등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처럼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 이유는 학부모의 입장도 각기 다르고요. 또 네. 학교마다 지역사회 오미크론 전파 정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또 학생 감염 정도를 감안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또 문제는 오미크론이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어떻게 등교를 시켜야 할지 아니면은 소아와 청소년들에게서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 기사만을 믿고 등교를 시켜야 할지 조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좀 더 불안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좀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의 출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난 2월 28일 교육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네. 등교 중지 학생 출결 처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건데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등교 중지가 된 학생은 출결 인정 결석 처리가 되고요. 네.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 수업에 참여하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내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 어떻게 출결 처리를 할까 아마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중간 기말고사 평가 기간에는 학생이 의료기관에 검사 결과서나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그 일수에 따른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점 조금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학교마다 지침은 내부 규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네. 이렇게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개선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등교 지침도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3월 14일 이후부터는 만약 동거인이 확진이 되더라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등교를 할 수 있고요. 오는 13일까지는 기존 학교 방역 지침에 따라서 동거인이 확진이 된다면 백신을 접종한 학생의 경우 등교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의 밀접 접촉자와 등교가 중지가 됩니다. 접촉을 네. 했다면 등교가 중지가 됩니다. 다만 14일 이후에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은 동거일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 검사와 7일 차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해서 이렇게 권고가 되고 있고요. 네.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단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권고를 받고 있다는 건데요. 강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네요. 네, 학생들은 등교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학교와 공유하는 자가진단 어플이 있는데 자가진단 앱이라고 부르죠. 네. 신속 학원 검사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신속 항원 검사는 자율이고 검사하지 않음을 체크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개별 연락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가 강제가 아닌 권고인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다소 불만이 많았는데요. 네. 학부모들은 코로나 밀접 접촉자와 나의 학생을 같은 교실에 둘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검사를 권고가 아닌 강제로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방역을 학교 측에 맡기면서 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네. 또 점점 커져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경북교육청이 이렇게 전면 등교를 계속 고수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학력 격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학교 시절 원격 수업을 받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수업에 집중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랬죠. 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정서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학력 격차는 미래 소득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전면 등교를 고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격 수업이 지속될수록 학력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임종식 교육감은 신년 인터뷰에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등교 수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이 학습 결손 회복과 또 학력 격차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면 등교를 하는 이유가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학력 격차가 뭐 무조건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가요? 물론 완전히 그 학력 격차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코로나가 발생한 지 만 3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학력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그런 기사로 통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경북교육청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교육회복 종합 방안을 수립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 사회적 결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경북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네. 또 온라인 학습 플랫폼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은 온 학교, 중학생은 온 중학교를 운영하고 온라인 평가 시스템인 스스로 학습 성취 인증제를 활성화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업 성취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네. 이렇게 벌어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경북교육청도 나름의 방안을 마련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교육부 지침을 보면 등교 전 자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가 또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고 전면 등교를 하겠다고 했다가 개학 후 2주를 새학기 적응 기간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교육부의 이런 방침 괜찮은 건가요? 사실 학부모도 그렇고 학교 현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지침을 따라야 할지 좀 고심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정부 방역 지침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도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책임 있는 방역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학부모들과 학생의 책임이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학교와 학부모가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취약계층 아이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져서 이런 부분에서 학력 격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원격 수업을 할 경우에는 돌봄 교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의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긴 하지만 네. 아이들의 등교 여부 판단은 이제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몫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방법이 없어서 교육부도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돌봄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경북교육청에 초등 돌봄교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8월에 교육부에서는 초등 돌봄교실에 대해서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해놨습니다.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교실을 연 700실 확충하고 2022년까지 총 3,500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네. 또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반영해서 오후 7시까지 돌봄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도 교육청별로 여건에 따라서 이제 돌봄 전담사의 적정 근무 시간을 결정하기로 하겠다고 이런 방침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그리고 교육청이 주도하는 돌봄 거점 기관을 시범 운영하겠다고도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거점 돌봄 기관이란
이제 근거리에 위치한 초등학생들을 하나의 돌봄지구로 구성해서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만약 이 개선안이 실현이 된다면 저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돌봄 교실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된다면 따로 떨어져 있는 항상 그 돌봄 교실 학부모들과 또 선생님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좀 막아줄 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경북교육연대에서는 이런 교육부의 방침을 보고 경북교육청에서는 마땅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서 경북교육청에 개선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운영 개선 방안을 보면 또 내용도 좋고 뭐 네. 딱히 수정할 게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경북교육연대에서 말하는 그 문제와 요구사항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경북교육연대의 주장은 경북교육청이 교육부가 이제 초등 돌봄 개선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개선안에 따라서 그 제시한 내용에 맞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개선안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이 경북교육연대가 주장하는 그런 사실들이죠. 네, 교사가 돌봄 업무를 하지 않게 하고 네. 또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위해서 돌봄 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확대하는 것. 예. 그리고 학부모의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돌봄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네. 경북교육청은 돌봄 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현재 4시간에서 5시간으로, 5시간은 6시간으로 이렇게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초등 돌봄 전담사의 근무 시간 확대와 교사가 돌봄 업무를 하지 않게 하는 것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연대는 돌봄 업무가 아닌 학생 교육에 집중하고 싶다는 교사의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돌봄 전담사가 8시간 동안 근무하는 그런 네. 근무 제도라면서 초등 돌봄 전담사 8시간 상시 전일제를 즉각 실시하고 교사는 돌봄 업무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즉각 시행하고 네. 또 거점 돌봄센터 운영이나 마을 돌봄 지원과 같은 돌봄 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돌봄 교실 관련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지난달이었죠. 포항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정확히 어떤 일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달 3일 포항의 한 급식실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포항시 남구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이로 인해 현장에 있던 50대 여성과 조리원 3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좀 많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번 사고는 급식실 내에서 가스 폭발이 화재로 이어진 사고라서 우리 학생들과 또 혹시 교사들이 함께 있었다면 좀 네. 자칫 위험할 뻔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생명에 지장이 없다니까 정말 다행이긴 한데요. 피해자들은 화상 치료 부담이 또 커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급식실 폭발 사고의 피해자들이 비급여 진료가 많은 화상 치료 부담이 커서 치료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 3명 중 1명은 특별히 이상은 없지만 두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다른 2명은 크고 작은 화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경북교육청은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산재 보상이나 학교보험은 치료 후에 청구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원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네. 피해자들은 비급여 치료가 많고 산재보험이나 학교보험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비용들이 많아서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는 교육청 차원에서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사고 당사자들에 대한 치료비와 보상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급식실 특성상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화구가 있고 또 가열을 하기 때문에 어느 위험하죠. 정도의 좀 위험성이 노출돼 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화상 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유사 사고를 대비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보험 가입이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산재보험과 학교보험은 치료 후에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재해로 인해서 휴업할 경우에는 네. 임금보전 부분은 단체 협약에서 논의할 부분이라면서 보상에 관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소집 안건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네. 포항교육지원청은 평생교육건강과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상 부분은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될 거고 네. 비급여 치료에 대한 자부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 네.
근데 이번 사건을 두고 경북교육연대에서는 학교급식 조리원의 안전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도 지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구가 있는 급식실에 대한 안전 조치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예. 주장들이 많은데요. 경북교육연대는 올해 초 포항의 급식실 폭발 사고 원인으로 보이는 열 매체유 소체 문제점을 2015년 이전에 알았으면서도 경북교육청이 방관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 매체유 소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열 매체 유기가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 중에는 이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뭐 기름이 샌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어도 이게 바깥으로 노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시적으로 보기 힘들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는 예. 건데요. 또 앞서 살펴봤듯이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고통과 또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이런 보상과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으로 이어지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한 번 더 손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급식실 안전 문제는 또 조리원뿐만 아니라 또 학생들 네.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텐데요. 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포항 폭발 사고가 등교 시간이나 급식 시간에 발생을 했다면 네. 정말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죠. 그렇죠. 네, 학교의 학생은 물론이고 또 교직원들도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을 겁니다. 네. 따라서 학생들과 학교의 안전 문제만큼은 매뉴얼을 재정립해서 네. 다시는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 감식도 이루어져야겠고요. 또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주기적인 안전 점검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방역 문제부터 급식실 안전 문제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변덕스러운 코로나19 지침으로 혼란에 빠진 학부모님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분들께서 이제 등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간 이렇게 자율 등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원격 수업을 받아야 할지, 또 등교를 해야 할지, 친구들을 만나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우선은 제가 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긴 하겠지만요. 네. 우선은 몇 가지 학부모님들께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째로 이미 많은 연구에서 등교 제한은 방역에 가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사례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예. 무조건적으로 그냥 옥죄는 것만이 이제 다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예.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고 또 지금 우리 상황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증된 사례가 많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둘째로 30세 미만에게 오미크론의 위험은 독감보다 현저히 위험성이 낮다는 점. 네. 이것이 또 연구 결과를 통해 나와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는 등교 제한은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업 손실과 또 불평등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차 또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웬만하면 이렇게 대면 등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방역 당국에서 지정하는 위험군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증상이 발현이 되거나 또 밀접 접촉자로서 조금은 개선이 필요하거나 좀 방지가 필요한 상황이 네. 된다면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미크론이 이렇게 정점을 향해 가면서 학교가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게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네. 우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학습 결손을 줄일 수 있고 또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분들도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방역 문제부터 급식실 안전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